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2시간 보내게 된 인사이트 플래닝 서기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요, 2시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최근 트렌드와 청년 경제 활동에 필요한 것들 해서 이렇게 지금 준비를 했고요. 조금 쉬었다가 두 번째 시간에는요, 우리 청년 경제 활동에 필요한 스마트하게 생각하는 법, 역량 강화에 필요한 여러분들 직무 향상에 필요한 스마트 워크, 스마트 싱킹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최근 트렌드부터 먼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작년에 우리 코로나 팬데믹이 발생했죠. 우리 일상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자, 이게 2019년도 팬데믹 전의 사진이거든요. 우리 다 같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어깨동무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함성도 지르고 이런 즐거운 한때를 보냈었는데요. 이게 참 이제 예전 얘기가 돼버렸습니다. 팬데믹이 모든 걸 바꿔놨죠. 첫 번째 시간은 팬데믹을 통해서 바뀐 우리 일상들, 그다음에 코로나 이후에 뉴노멀 시대에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인지, 그리고 어느 정도 변화가 있을 것이고,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시대의 흐름을 예측하고 흐름을 읽는 통찰력을 갖는 한번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코로나 하면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있으시잖아요. 네, 오늘 총 정리를 해서 코로나야 흘러가는 상황에 대해서 좀 우리가 알게 되는 그런 시간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일단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한테 뺏은 가장 큰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다양한 생각들이 있으시겠죠. 우리 숨 쉴 자유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죠? 네.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을 주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가장 큰 거는 저는 이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일상이죠. 네, 일상. 인스타그램을 보니까요,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예전엔 일상을 벗어나는 게 꿈이었는데 지금은 일상으로 돌아가는 게 꿈이다. 굉장히 공감되더라고요. 자, 우리 팬데믹이 한순간에 모든 것을 바꿨죠. 자, 2020년 코로나 신조어입니다. 자, 코로나케이션, 발코니 하우스, 달고나 커피, 집관, 언택트, 여러 가지 신조어들이 생겼는데요. 그 중심엔 언택트가 있죠. 비대면. 자, 그럼 코로나가 종료가 되면 이런 것들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자, 코로나 이후에 새로운 질서를 뉴노멀이라고 하는데요. 뉴노멀, 이런 새로운 흐름은 도대체 어떤 형태로 우리한테 다가올까요? 이 흐름에 대해서 예견하고 예측하고 통찰력을 가진다는 것은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변화는요, 우리 일과 삶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뉴노멀에 대해서 한번 여러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코로나 이후에 어떤 변화가 다가올지, 어느 정도 변화가 다가올지, 자, 이런 변화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야기는요, 1360년으로 한번 다시 시작해 볼게요. 역사를 통해서 배우는 팬데믹과 그 이후, 역사를 통해서 우리 미래를 예측해 한번 해볼 텐데요. 1360년 14세기 중반 유럽에 큰 전염병, 감염병이 돈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죠? 네, 흑사병, 패스트죠. 자, 패스트는요, 코로나하고 굉장히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굉장히 닮았는데요. 세 가지 공통점을 제가 한번 먼저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요, 중국에서 최초로 발병했습니다. 중국에서 최초 발병한 후에 6년 죄송합니다. 6년 후에 유럽으로 전염이 됐고
엄청난 팬데믹이 벌어졌죠. 두 번째 특징은요. 대도시를 중심으로 확산됐습니다. 지금하고 사실 굉장히 흡사하죠. 그 당시 대도시였다라고 하면 피렌체, 베네치아 이런 곳이었는데요. 이런 곳은 대도시를 중심으로 큰 확산이 이루어져 있고요. 자, 교회를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벌어졌습니다. 지금하고 사실 코로나하고 굉장히 닮고 비슷한 면이 많죠. 자, 그러면 여기서 몇 가지 또 우리가 한번 알아두면 좋은 것들이 있는데요. 중세 사람들은요, 흑사병 팬데믹에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자, 이걸 보면요, 굉장히 놀라운 정보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이 당시엔 세균이란 개념도 없고 바이러스란 개념도 없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비과학적인 방법으로 대처하지 않았을까 해서 의견을 여쭤보면 마녀 사냥을 한다, 기도를 한다, 화형을 시킨다,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는데요. 일단 제가 정리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첫 번째 나타난 변화는요. 도시를 통제하는 강력한 리더가 등장합니다. 감염병은요. 이게 의학의 영역도 있지만 행정력의 영향이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사회적 거리두기 이런 내용들이 사실은 다 의학의 영역이라기보다 행정력에 가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시를 통제하는 강력한 리더가 등장합니다. 자, 이거는 향후 우리 국가나 어떤 리더들이 어떤 형태로 또 어떤 사람들이 등장하게 될지 사실은 예측이 되는 측면이죠. 강력한 리더가 등장하고요. 이 리더가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합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리더가 한 행정명령이 뭐냐 하면요. 놀랍게도 그 도시에 명망이 있는 의사를 감염병을 통제하는 행정 책임자로 임명합니다. 자, CDC, 질병관리본부의 시작인 거죠. 자, 이런 개념이 시작됐고요. 이게 우리 보면 그림 보시면 여러분들 화면에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여기 보시면 까마귀 모양의 이렇게 모양을 하고 다니는 흑사병 하면 사진이 그림이 많이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 하면요. 그 당시에 흑사병 전염병을 통제하고 환자들을 치료하는 의사들입니다. 입고 있는 가운은 방호벽이고요. 새 부리 모양은요. 마스크입니다. 그리고 안경도 끼고 있죠. 그러니까 페이스 쉴드 같은 개념이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대한 개념은 없었지만 뭔가 관찰을 통해서 사람들과 사람들끼리 또는 사체를 통해서 뭔가 감염이 된다라는 메커니즘 정도는 눈치를 채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사분들 같은 경우 이렇게 까마귀형 마스크를 하고 지금 현재 마스크하고 상당히 비슷하죠. 새부리 모양으로 만들어서 비말을 차단하고 눈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재미있는 건 이제 이 과학적인 논리로 이 안경을 쓴 건 아니고요. 이 흑사병에 걸린 사람과 눈을 마주치면 감염이 된다는 속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미신을 또 믿어서 안경을 썼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의사들이 CDC가 또 여러 가지 행정명령을 내렸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자가격리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성 밖에서 예를 들어서 피렌체 같은 경우 성 밖에서 여행을 하고 들어오는 사람들은 일정 기간 격리를 한 후에 증세가 발견되지 않을 경우 성 안으로 입성을 시켰습니다. 지금의 자가격리하고 동일한 개념이죠. 그리고 또 어떤 개념이 있었냐면요. 놀랍게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장례식에는 가족만 참여할 수 있다던가 결혼식에는 일정한 인원만 참여할 수 있게 한다던가 모이지 말라. 이런 내용이 사실은 행정명령이 지금하고 거의 동일하고 흡사한 거죠. 자, 이렇게 굉장히 생각보다 과학적이고 합리적이죠. 지금의 감염병을 통제하는 방법과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어떤 영향이 있었냐면요.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사망을 합니다. 그 당시 유럽 인구가 6억 명 정도로 추정을 한다면 2억 명 정도가 사망을 한 거죠. 근데요, 최근 연구 결과는요, 절반에 가깝게 사망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6억 명 정도라고 하면 3억 명 정도가 사망을 한 거죠. 자, 이거는 굉장한 사회의 변화를 불러일으킵니다. 자, 일자리는 넘쳐나는데 일할 사람이 없죠. 이 당시에 사망한 사람들은 대부분 귀족이 아니라 농노 계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일할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이요,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우리 같으면 너무 좋겠죠. 예를 들어서 월급이 200만 원, 300만 원이었다고 치면 갑자기 5배, 10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월급이 1,500만 원, 3,000만 원이 된 거예요. 그럼 어때요? 기분 완전 좋죠. 그리고 어때요? 그 돈을 모으면 부를 축적할 수 있겠죠. 자, 오른 임금을 바탕으로 부를 축적한 새로운 계급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새로운 계급이 젠틀이죠. 젠틀이. 레이디스 앤 젠틀맨이라고 하잖아요.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자, 젠틀이는 뭐예요? 부를 축적했으니까 돈이 많죠. 부자란 말이죠. 내 재산을 지켜줄 사람이 필요하죠. 합리적으로. 그리고 그 체제가 필요하죠. 자, 봉건 체제에서 자본주의 체제로 넘어가게 되는 전환점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두 번째 특징은요, 교회 권위가 추락하기 시작합니다. 이 당시 중세 시대는 이제 그 종교의 시대잖아요. 그래서 수도자들이, 지금으로 치면 이제 목사님이 되는 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계층이었고요. 그래서 지금으로 사회적 계급으로 치면, 지금으로 치면 판검사님 정도? 자, 요 정도 계급의 높은 계급이었는데요. 사람들이 다 교회로 몰려가기 시작합니다. 흑사병에 낫게 해달라고, 또는 벌리지 않게 해달라고. 그 집단으로 모여 있으니까 어때요? 집단 감염이 벌어지죠. 대부분 흑사병은요, 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요. 거기서 집단 발병, 감염이 되면서 사망자가 급속도로 늘어나게 됩니다. 사실은 우리 이런 통찰력이 있었으면 우리도 팬데믹 최초에 교회에 대한 좀 통제를 강화했을 텐데요. 자, 이렇기 때문에 사실은 인문학적 통찰력이 사실은 우리가 현대에 살면서도 필요한 겁니다. 역사는 반복되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교회 집단 감염이 감염원이 되니까 어때요? 여기 계신 분들, 수도자들, 목사님들이 전부 다 흑사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수도자들이 사망을 하게 되죠. 자, 이거는 또 역사적으로 큰 변화를 불러일으키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수도자들, 목사님들이 부족하게 되니까 문턱이 낮아지게 됩니다. 예전엔 뭐 시험을 보고 수련을 하고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 있었는데요. 사람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냥 아무나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렇게 되면서 진정한 종교를 위해서 수도를 하는 사람들보다 금전을 목표로 해서 종교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그런 수도자들이, 종교인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거는 종교 개혁의 시작점이 됩니다. 자, 시대를 바꾸는 거죠. 자,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흑사병이 중세 유럽에 미친 영향은요, 첫 번째, 인구가 줄어들면서 임금이 상승했고요. 자, 오른 임금을 바탕으로 젠틀이 계급이 탄생했고요. 이것은 자본주의 체제의 시작점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교회의 권위가 추락하면서 중세 시대가 종말을 고하게 되죠.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됩니다. 바로 르네상스 시대의 시작인 거죠. 자, 이렇게 팬데믹은요, 우리 일상을 바꾸는 것뿐만 아니라 시대의 흐름 자체를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과학자들이 또는 경제학자들이, 인류학자들은 흑사병 이상으로 코로나는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변화를 불러일으킬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코로나 이후의 뉴노멀에 대해서 통찰한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일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강의 목차입니다. 첫 번째 챕터는요, 브이노믹스, 바이러스가 바꿔놓은 경제 트렌드에 대해서 살펴보고 또 예측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볼 거고요. 자, 두 번째는 청년 경제활동, 어떻게 경쟁력을 갖출 것인가. 그래서 세 번째는요, 단순한 생각을 창의적으로 기획하는 법, 그래서 내 생각을 정확하게 정리하는 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챕터입니다. 브이노믹스, 바이러스가 바꿔놓은 경제 트렌드인데요. 자, 코로나로 시작된 경제 환경의 변화는요,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단기적인 고용 충격이죠.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 실감을 하셨을 거예요. 고용이 줄어들죠. 사실 이건 흑사병하고는 반대죠. 네. 고용 충격이고요. 장기적으로는 산업 구조의 변화를 우리가 겪을 수 있는데요. 자, 먼저 코로나 진행과 신규 구인 수요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기 화면에 보이시는 게 여기 자세히 잘 안 보이시죠? 노란색이 줄어든 겁니다. 노란색이. 네. 코로나 팬데믹이 작년 3월 달 정도 되거든요. 사회적 거리가 다 강화되면서 고용 수요가 줄어들죠. 줄어드는 게 보이죠. 그리고 작년 하반기가 되고 연말이 되면서 조금 회복되는 그런 움직임을 보였는데요. 기본적으로 고용이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일단. 자, 어디를 중심으로 줄었나 하면 먼저 첫 번째, 숙박, 음식업, 교육 서비스, 예술, 스포츠 관련, 공연 관련해서 그런 특정, 그러니까 대면을 위주로 하는 업종에선 굉장히 큰 폭의 감소가 있었고요. 역시 민간 소비도 축소됐습니다. 그래서 고용에서 그 큰 비중을 차지하는 도소매업, 이런 취업자 수도 많이 감소를 했죠. 근데요, 의외로 또 일자리가 늘어난 곳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온라인 쇼핑, 배달, 라이더 분들, 택배 같이 이렇게 비대면 관련 서비스 일자리는 증가했죠. 자, 이런 추세는요, 앞으로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현재 좀 흐름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고요. 대면하는 업은 팬데믹이 좀 줄어든다 하더라도 좀 어느 정도 종식이 된다 하더라도 대면하는 업의 비중은 앞으로 계속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비대면, 언택트, 디지털, 자, 이런 시대의 시작인 거죠. 자, 그래서 대면 서비스 고용 충격 여기 보시면 네, 그래프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자세한 자세한 그래프와 그 수치는요, 추후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관련 선명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대면 서비스는 줄어들고 비대면 서비스 관련 일자리는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앞으로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고용 충격인데요. 큰 특징이 있습니다. 취업자 감소가요, 주로 여성분들 그리고 청년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여성분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좀 일자리가 불안정한 상태에서 고용이 돼 있다라는 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대면 서비스업이 많았죠. 교육 서비스, 음식점업, 예, 이런 서비스업, 음식 숙박업 이런 데 이제 여성분들이 많이 고용이 돼 있었는데 이쪽에서 타격을 받으면서 이제 여성분들 고용이 많이 줄어들었고요. 네. 특히 이제 임시 근로자들도 많았다라는 게 보여지죠. 그 청년분들은 고용이 줄었다기보다 그냥 안 뽑는 거죠. 한마디로. 예. 기업이 이제 경제 상황이 불투명하니까 고용을 대폭 줄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분들, 지금 취업하신 분들은 사실 굉장히 잘하신 거죠. 예, 자랑스럽게 생각하셔도 될 겁니다. 저도 청년 관련 강의를 많이 다니지만요. 최근에 정말 일자리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죠. 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우리 취업한 거로는 굉장히 잘한 거다. 스스로 좀 칭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확산으로 이루어진 고용 감소는 대부분 여성 청년 중심이다. 말씀드린 대로 이 추세가 코로나가 종식된다고 갑자기 바뀌는 게 아니라요. 계속 비슷한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업들 같은 경우도 저도 이제 기업의 인사 담당자분들하고 많이 접촉을 하는 사람인데요. 교육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인력 운영 관련해서 많이 대화를 나눠보다 보면 그 담당자분들께서 인원을 늘리겠다라고 하는 기업은 지금까지 팬데믹 이후에 본 적 없습니다. 유지하거나 조금 감소시키겠다라고 그런 계획을 가진 기업들이 많았고요. 그리고 대기업 같은 경우는 큰 폭의 고용 감소도, 그러니까 인력 감축도 계획하고 있는 곳이 꽤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고용이 전체적으로 줄어드는 그런 트렌드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전부 다 줄어든 내용들이 노란색으로 보이시는 게 여성분들이거든요. 그리고 파란색이 청년분들입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여성분들 감소가 훨씬 더 굉장히 뚜렷하죠. 자, 그러면 코로나 팬데믹으로 시작된 경제 변화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고용이나 직업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살펴봤으니까요. 경제 변화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현재 경제 환경의 변화 이렇게 볼 수 있죠. 네. 그 다음에 경제 환경이 바뀌니까 어때요? 산업 구조가 바뀌게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산업 구조가 바뀌면 어떻게 되죠? 패러다임이 바뀌게 됩니다. 자, 경제 환경, 자, 산업 구조, 패러다임 이 세 개는요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성장이 예상되는 산업 한번 보겠습니다. 성장이 예상되는 산업, 먼저 온라인 산업 있죠. 네, 반도체 산업, 네, 의료 바이오 산업, 인공지능 로봇 산업, 네, 가상현실, 증강현실, 게임 엔터테인먼트. 뭐 이런 식의 기본적인 성장이 예상되는 산업들인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 뭐죠? 공통점 온라인, 디지털이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사람들의 생활 양식이 바뀌죠. 자, 언택트를 중심으로 비대면. 비대면인데 사람들하고 완전 단절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온라인을 통해서 서로 연결되어 있는 형태죠. 이게 앞으로 하나의 뉴노멀로 팬데믹이 종식된 후에도 커다란 흐름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 디지털이 붙지 않고는 앞으로는 살아남기 힘든, 경쟁력을 갖추긴 힘든 세상이다. 좀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성장이 예상되지 않고 좀 어려움이 예상되는 산업들을 보면요. 뭐 유통, 그렇죠? 그다음에 일반적인 제조업, 여행업, 그다음에 도소매업, 뭐 이런 산업들은 굉장히 다 전반적으로 어려움이 예상된다. 뭐 심지어는 뭐 패션업, 그러니까 하다못해 화장품업 같은 경우도 뭐 좀 줄어들고 있고요. 그러니까 여성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 팬데믹 이후에 화장 잘 안 하시잖아요. 화장품 업계 같은 경우는 매출이 30% 가까이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마스크 쓰고 다니니까 화장 안 하죠. 사람 만날 일이 없으니까 옷 안 사죠. 그러니까 이제 패션 업계도 좀 매출이 줄었다고 하고요. 자, 그럼 옷가게, 화장품 가게 장사가 안 돼요. 그러면 오프라인에 점포들이 빠지겠죠. 네. 그럼 어때요? 그럼 상가가 몰락하겠죠. 자, 이렇게 차분히 하나씩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 흐름의 첫 번째죠. 자, 뭔가 우리가 좀 확실하게 좀 전망이 좋은 산업을 진행하고자 하면 그러면 뭔가 디지털 온라인이 붙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은 젊으시니까 기존에 있는 방식에서 지금 혹시 온라인 디지털이 안 붙어 있다라고 하시면 하나 이렇게 해서 좀 붙여가지고 비즈니스를 한번 진행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하나하나 한번 살펴볼까요? 온라인 비즈니스의 약진인데요. 데이터 산업입니다. 데이터 산업하면 굉장히 좀 익숙치 않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겠는데요. 2019년도 시장 규모만 16조 8,700억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시장은 굉장히 성장하고 있고요.
종사자만 34만 4천 명 가까이 됩니다. 예, 굉장히 성장하고 있죠. 자, 디지털 플랫폼 산업도 마찬가지로 성장하고 있죠. 뭐 플랫폼 산업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죠. 뭐 중고나라, 당근마켓, 뭐 배달의 민족, 요기요 이런 것들이 이제 플랫폼 산업이죠. 온라인에서 거래할 수 있는 거죠. 뭘 거래하죠? 모든 걸 거래할 수 있습니다. 뭐 물품을 거래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식을 거래할 수도 있고요. 콘텐츠를 거래할 수도 있고요. 플랫폼에서 일하는 사람이 뭐죠? 기그워커라고 합니다. 플랫폼 노동자들, 미래 노동의 한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저도 완벽하게 플랫폼 노동자입니다. 앞으로 그 10년 후에는 전 세계 인구의 절반 가까이가 플랫폼 노동자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예측하는 경제학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네트워크로, 디지털로, 온라인으로 연결되어 있는 세상이거든요. 거기서 지식과 경험, 물품 여러 가지를 사고 파는 거죠. 네. 그리고 그걸 바로 파일로 보내주고 디지털 형태로 거래를 하는. 자, 이런 세상이 여러분들 생각보다 굉장히 빠르게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플랫폼 산업에 대해서는 특히 여러분들 연령대에선 굉장히 좀 관심을 많이 기울이셔야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 일과 삶에 직결된다고 저는 장담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온라인 쇼핑인데요. 뭐 온라인 쇼핑이야 뭐 사실은 너무 당연하죠. 다 매일같이 하나씩 사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가까운 뭐 여러 가지 뭐 새벽 배송 이런 그 배송 형태도 있기 때문에 예전에는요 재래시장이 어렵기 때문에 재래시장하고 대형마트가 경쟁을 하면 재래시장이 어렵고 상대가 안 되기 때문에 대형마트의 그 영업일수를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도 그렇죠. 뭐 격주제로 강제 휴식을 한다던가. 근데 지금은 대형마트하고 사실은 온라인 마켓하고 경쟁하고 있는 체제거든요. 네, 사실은 상대가 안 되죠. 지금 대형마트 같은 경우 SSG나 기본적인 마트 같은 경우는 매출이 떨어지고 있죠. 백화점만 좀 올라가고 있고요. 그 오프라인 매출에서는 편의점은 이제 접근하기 편하니까요. 그리고 백화점. 이 두 개 빼고는 마트들은 전부 다 5%에서 10%까지 매출이 감소됩니다. 자, 그리고 그 자리를 온라인 쇼핑이 대체하고 있죠. 자, 온라인 쇼핑이 앞으로는 큰 대세의 흐름이 될 거라는 건 뭐 누구나 예측 가능하죠. 온라인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팬데믹이 종식되면요, 다시 다 오프라인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병행되는 그런 하이브리드형 형태로 교육도 계속 진행되고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 잡으면서 경제의 한 영역을 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대학 교육 같은 경우는요, 온라인 강의가 굉장히 많이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도 이제 그 강사 일을 하다 보니까요, 온라인 강의도 굉장히 편하던데요. 네. 오프라인 강의보다 오히려 온라인 강의가 편할 때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반도체 산업은 뭐, 업앤다운이 시장 흐름에 따라서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큰 흐름으로 보면 반도체 산업만큼 좋은 산업은 또 없죠. 얼만큼 전망이 좋은지는 요거 사례를 통해서 한번 여러분들 보시면 금방 이해되실 겁니다. 자율주행차 한 대당 반도체가 2,000개 필요합니다.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반도체가 우리가 앞으로 타고 다닐 차 한 대에 반도체가 2,000개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반도체는 뭐 앞으로 굉장히 큰 흐름을 좌우할 것이다. 이렇게 좀 예측이 되고요. 특히 이제 반도체도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다양한 뭐 CPU 방식보다 이제 GPU 방식이 그 대세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GPU 만드는 회사가 있죠. 예. 엔비디아. 예. 엔비디아 방식이 현재 인공지능을 쓰는 칩으로 또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거는 트렌드로 한번 알아두시면 좋아요. 엔비디아 하면 그래픽카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물론 그래픽카드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만 인공지능에 들어가는 GPU를 만드는 아주 촉망받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의료 바이오 산업도 마찬가지죠. 뭐 여러 가지 백신 관련 그 테마주도 있지만요.
근본적으로 이 헬스, 그다음에 인간의 시간, 수명 연장에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뛰어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보다 많은 기업들, 특히 구글 같은 경우는요, 인간의 시간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수명 연장에 굉장히 많은 돈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의료 바이오 산업은 코로나 백신도 여러 가지 큰 돈을 벌어다 주지만 결과론적으로는 인간의 시간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 시간을 건강하게 보내는 거에 대한 그런 연구와 사업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산업 구조의 변화죠. 이게 전반적으로 자, 흑사병을 통해서 중세 시대가 르네상스로 전환했다시피 그걸 보셨잖아요. 지금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3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 디지털 산업으로 대전환하고 있는 그런 초입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디지털 산업 특징이요, 전환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자, 이것들을 우리가 인식하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하는 사이에 이미 세상은 저기가 있습니다. 자, 디지털 대전환이죠. 여기 요즘에 우리 햄버거 먹으러 가면 이런 거 많이 보입니다. 키오스크죠. 자, 키오스크는 그 프랜차이즈에서 많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비대면 접촉을 줄이기 위해서 비대면을 서비스다 이렇게 포장을 하고 있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예, 이제 이거는 비대면 서비스가 위주가 아니라 이제 인건비를 줄이는 개념인 거죠. 예. 이게 이제 초기 로봇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영화 터미네이터 보셨죠? 만약 영화처럼 로봇과 인공지능이 인간들과 대결하는, 우리 인간을 지배하는 그런 세상이 온다면 그들의 로봇의 역사책에 첫 페이지를 장식할 겁니다. 키오스크, 원시적인 로봇의 조상이죠. 로봇의 조상, 원시적인 형태입니다. 이미 로봇이 우리 바로 코앞까지 와 있는 거죠. 키오스크는 로봇의 한 형태입니다. 자, 정부에서 주관하고 있는, 굉장히 관심을 갖고 이제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한국판 뉴딜. 52조 투입한다고 정부에서 대대적인 계획을 발표하고 있는데요. DNA 생태계 강화입니다. DNA가 데이터, 네트워크, AI거든요. 예. 자, 여기에 많은 자본이 투입된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가 교육 인프라 디지털화입니다. 뭐죠? 온라인 교육이죠. 자, 온라인 교육하기 위해서 뭐죠? 네트워크, 인공지능, 여러 가지 디지털 디바이스, 화면 전송, 소프트웨어, 여러 가지가 또 필요하겠죠. 관련 산업들이 굉장히 발전을 하고 여기에 돈이 몰린다는 것을 뜻합니다. 비대면 산업 육성, 역시 언택트를 중심으로 산업을 육성하겠다. 여기에 많은 자본이 또 투입되고 관련 일들이 많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그다음에 SOC 디지털화,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네. 자,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앞으로는 돈이 몰리고 자본이 몰리고 사람이 몰리고 수익이 몰려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야말로 디지털 대전환 시대입니다. 그래서 경제산업의 패러다임이 변화할 것이다. 자, 두 번째 시간은요, 우리 청년분들에게 꼭 필요한 직무 역량 강화에 필요한 스마트워크, 스마트 싱킹을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들으시는 강의는요, 내용은요, 한번 우리가 배워놓으면 업무뿐만 아니라 앞으로 살면서 문제 해결, 의사결정, 다양한 분야의 글쓰기, 아이디어, 스피치 글쓰기까지 다양한 분야에 범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집중해서 한 40분 정도 들으시면 평생 쓸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왜 스마트워크인가? 왜 스마트하게 일해야 되는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우리가 새로운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죠. 그리고 업무 환경이 이제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잖아요. 첫 번째로 우리가 이제 주 52시간제 도입이 있을 수가 있죠. 예전에는요, 여러분들 선배분들은 능력이 부족하거나 바쁘면요, 시간을 늘려서 사용할 수 있어요. 야근을 한다던가, 그렇죠? 근데 이제는 시간이란 자원의 제한이 생긴 거고요. 그렇죠? 52시간 이상은 일할 수 없죠.
자, 그리고 팬데믹으로 인해서 또 재택근무도 어느 정도 일반화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들은 아직 재택근무가 익숙치 않으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페이스북이나 아마존 같은 경우는 재택근무가 일반화가 돼 있는 분들이 꽤 되고요. 앞으로 원하는 직원은 전부 다 재택근무 해주겠다고 뭐 주커버그나 아마존 회장도 공언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꽤 빠른 시간 안에 재택근무가 하나의 근무 형태로 자리 잡게 될 가능성이 높죠. 거기다 다양한 또 디지털 디바이스도 있죠. 그래서 업무 환경의 변화를 한번 살펴보면요. 시간은 제한됐고 장소는 제한 없어졌고요. 그리고 다양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업무 형태가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좀 변화를 시켜야 되는데요. 어떻게 변화시켜야 돼요? 똑똑하게, 효율적으로, 체계적으로. 자, 그러려면 뭐가 필요해요? 일하는 방식의 근본적인 변화를 통해서 이제 업무 효율의 향상이 필요한데요. 그러기 위해서 스마트 워크가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스마트 워크에 필요한 이슈들을 토픽들을 하나씩 정리해 보면요. 빅데이터 식으로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먼저 시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계획, 생각, 그 다음에 협업은 커뮤니케이션이죠. 그 다음에 툴, 디바이스 사용법, 소프트웨어 사용법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사실은 너무 많죠. 근데 오늘은 정해진 시간 동안 가장 핵심만을 알려드려야 되기 때문에 먼저 세 가지를 정리해 봤는데요. 먼저 생각, 계획, 협업이에요. 생각, 계획, 협업. 근데 오늘은 생각을 정리하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생각을 정리해야, 내 생각이 깔끔하게 정리해야 뭔가 빠르게 일을 처리할 수 있고 합리적으로 의사결정할 수 있고 가장 좋은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초가 근간이 된다라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머릿속의 생각을 정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똑똑하게 일하기, 일잘러의 스마트 워크인데요. 스마트 싱킹이에요. 오늘 말씀드릴 건. 스마트하게 내 생각을 정리하는 법이에요. 자, 텍스트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스마트 싱킹이란 뭐냐면요. 내 생각을 정리하는 법. 두 번째는 스마트하게 일하는 법의 기초가 되기도 하고요. 업무 기획, 문서 작성, 아이디어, 스피치, 글쓰기, 의사결정 등 우리 삶과 밀접한 모든 부분에 적용이 가능하니까요. 말씀드린 대로 범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집중해서 머릿속에 넣어두시고 내 것으로 만드시면 굉장히 여러분들 직무 능력 향상에 또 경제활동에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성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면요. 지식과 정보의 과잉 시대란 말이죠. 여러분들 이런 고민 한번 해보시지 않으셨어요? 나는 생각이 너무 많아서 머릿속이 복잡할 때가 많다. 그렇죠? 저도 생각을 정리하기 전까지는요. 이런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생각이 너무 많아서 머릿속이 복잡할 때가 많다. 무슨 일을 시작해야 될지 막연할 때가 있다. 여러분들 지금 그럴 때 있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죠. 그러면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시작해야 될지 막막하고 막연할 때가 있단 말이죠. 우리 시험 볼 때도 그랬었죠. 시험 범위가 너무 넓으면 어디서부터 공부해야 될지 막막하고 막연했죠. 자, 기본적으로 이제 난 생각이 정리가 안 된다. 정리가 안 될 때가 있다라는 건데요. 자, 오늘 40분 동안 여러분들의 그 고민을 깔끔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자, 생각 정리를 잘 하시는 분과 못 하시는 분을 먼저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생각 정리를 잘한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경쟁력을 갖추게 되는 것인지. 먼저 생각 정리를 잘 하시는 분은요, 머릿속이 심플합니다. 그리고 생각 정리를 잘 못 하시는 분은 머릿속이 복잡하죠. 늘 복잡해요. 그 다음에 정보인데요. 생각 정리를 잘 하시는 분은 정보를 논리적으로 정리하고 쉽고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역량이 있습니다. 근데 생각 정리를 잘 못하시는 분은 정보를 비논리적으로 정리하고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죠. 이거는 본인이 잘 이해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인이 그 생각 정리가 잘 안 돼 있다는 뜻은 지금 완벽하게 내가 이해하지 못한 상태를 뜻합니다. 그 다음에 보고에서도 차이가 있는데요. 생각 정리를 잘 되시는 분은 결론부터 말하고 결론이 명확합니다. 네,
그런데요, 생각 정리를 못 하시는 분은 배경부터 설명하고 결론이 불분명하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팀장님께, 대표님께 보고를 드렸는데 윗분께서 그러니까 요점이 뭐야, 핵심이 뭐야, 결론이 뭐야 이렇게 되물으신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정리되지 않은 형태로 보고를 하신 겁니다. 자, 문제 해결에 있어서도요, 문제 해결 프로세스가 있고 문제 해결 능력이 없고, 자, 요런 차이점이 있고요. 문서 작성에서도 차이가 큽니다. 생각을 구조화해서 정해진 흐름에 따라서 문서를 작성할 수 있는 역량이 있고요. 생각 정리가 안 되시는 분은 두서없이 생각을 나열하고 생각나는 대로 문서를 쓰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구조화라는 개념을 또 여러분들 알려드릴 텐데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내 생각을 구조화한다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자, 그래서 그 생각 정리를 잘 하시는 분과 못 하시는 분을 사고, 정보, 보고, 문서 해결, 문제 해결, 문서 작성까지 이렇게 5개의 토픽으로 한번 비교를 해드렸는데요. 세상에 사람들은 생각 정리를 잘 하시는 분이 많을까요? 못 하시는 분이 많을까요? 대부분의 분들은요, 생각 정리를 잘 못 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건 우리가 머리가 나빠서가 아니라, 무식해서가 아니라, 게을러서가 아니라 생각 정리하는 방법을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 정리하는 법은 굉장히 단순하고 간단합니다. 다만 우리가 모르고 있을 뿐이죠. 자, 근본적으로 우리가 내 머릿속이 생각이 정리가 잘 되지 않는 이유는요, 첫 번째, 생각 정리를 머릿속에서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을. 그러면 이렇게 반문할 수 있죠. 그럼 생각을 머릿속에서만 하지 어떻게 합니까? 생각은 머릿속에서 하죠. 근데 정리는 바깥에서 하는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생각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일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10개의 토픽이 있습니다. 10개의 토픽. 10개의 토픽을 다 우리가 균등하게 고려하고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자, 이거를 머릿속에서 정리한다고 치면요, 하나의 토픽을 생각하죠. 그리고 또 다른 토픽을 생각하죠. 그럼 이렇게 됩니다. 1이란 토픽을 생각하고 정리를 해요. 그 다음에 2, 3, 4를 선택해서 이제 토픽을 내 머릿속에서 정리하고 개념을 정립하기 시작한단 말이죠. 내용을 정리하고. 그리고 이제 한 5쯤 되면요, 1이라는 토픽, 2라는 토픽을 망각합니다. 잊어먹죠. 그럼 이런 거예요. 그러면 다시 생각하죠. 1이랑 2란 토픽을. 그러면 그 동시에 다시 4나 5란 토픽을 또 우리가 망각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생각하죠. 그걸 기억하죠. 그럼 망각합니다. 이걸 계속 로테이션 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머릿속이 정리되지 않고 복잡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정리는 바깥에서 하는 거예요. 자, 조금 있다가 제가 정확하게 또 설명을 드릴 거고요. 요것만 이제 알아두시면 돼요. 생각을 머릿속에서 빙빙 도는 게 아니라요, 기억하고 망각하고 다시 떠올리고, 자, 요거를 우리가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생각했었나? 기억했었나? 정리했었나? 라고 해서 아, 맞다, 또 이게 있었지. 이걸 계속 우리가 반복하면서 정리가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를 정리하기 위한 법칙이 있습니다. 생각 정리 법칙이 있는데 이걸 우리가 모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생각 정리 툴이 있는데 이걸 사용하지 않는다. 자, 요렇게 요 세 가지 우리가 생각 정리가 잘 되지 않는 이유인데요. 자, 그럼 근본적으로 우리가 생각 정리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요거 여러분들이 보시고 있는 화면은요, 여러분들의 머릿속을 제가 가져온 겁니다. 수많은 생각과 정보와 갈등과 고민과 지식과 경험들이 정리되지 않은 형태로 복잡한 실타래처럼 얽혀 있죠. 자, 이거를 깔끔하게 정리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생각 정리의 시작은요, 보이지 않는 내 생각을 밖으로 끄집어내는 게 먼저 시작이다. 자, 이렇게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도식화해서 설명을 드리면 눈에 보이지 않는 생각은 정리할 수 없다. 이거를 생각을 정리하기 위해선 시각화를 해야 된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라지는 말보단 글로 정리하시는 것이 좋다. 물론 말로 정리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유태인의 하브르타처럼 대화하고 질문하고 토론하면서 자신의 생각과 개념을 정리해 나가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런 방법들이 있는데요. 말보다는 글로 정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말은 사라지지만 글은 남는단 말이죠. 자, 그래서 글로 다 적어놔서 정리하는 거죠. 이거를 생각의 시각화 또는 생각의 활자화라고 합니다.
내 생각을 밖으로 끄집어내는 거죠. 그래서 활자화를 시키고 시각화를 시키는 겁니다. 자, 이게 생각 정리의 법칙인데요. 나열 분류 구조입니다. 나열 분류 구조. 나열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밖으로 먼저 끄집어낸 게 나열이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분류인데요. 분류는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자, 원숭이, 바나나, 호랑이가 있습니다. 원숭이, 바나나, 호랑이. 서로 연관성이 깊은 두 개를 한번 짝지어 볼게요. 서로 연관성이 깊은 두 개를 한번 짝지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예. 어떻게 짝을 지셨나요? 자, 많은 분들이 아마 원숭이, 바나나를 연관해서 짝을 지신 분이 계실 것 같고요. 또 다른 분들은 원숭이, 호랑이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보통 이제 두 가지 부류로 이렇게 분류를 하게 되시는데요. 여기서 동양인들하고 아시아인들하고 서양인들하고 다른 점이 나타납니다. 아시아인들은요, 원숭이, 바나나로 분류합니다. 아시아인들은 연관적으로 사고하죠. 원숭이가 바나나를 먹으니까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다수가 이렇게 원숭이, 바나나로 분류를 하고요. 서양인들은요, 반대로 원숭이, 호랑이로 대부분이 분류합니다. 왜냐하면 원숭이, 호랑이는 동물이잖아. 이렇게 분류하는 거죠. 자, 서양인들은 분류적으로 사고하거든요. 종류별, 특징별, 챕터별, 속성별. 예, 특징별로 해서 분류를 하죠. 자, 아시아인들의 연관적 사고가 열등하고 서양인들의 분류적 사고가 우월하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각각의 사고법의 특징과 장단점이 있죠. 하지만 내 생각을 깔끔하게 정리하기 위해서는 서양인들의 분류적 사고가 조금 더 유리한 건 사실입니다. 자, 제가 가지수를 늘려보면요, 금방 제가 증명해 보일 수 있습니다. 제가 가지수를 3가지에서 8가지로 늘려봤습니다. 화면에 보이시죠? 자, 연관적으로 사고하면요, 아시아인들의 그 사고대로 생각하면 원숭이가 바나나를 먹고 나무에 있나?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분류하죠? 뭔가 좀 애매해지죠. 자, 근데요, 서양인들의 분류적 사고를 하면 굉장히 심플하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호랑이, 원숭이, 코끼리, 강아지, 동물은 동물끼리, 그렇죠? 그 다음에 과일은 과일끼리, 나무는 나무끼리. 종류별, 특징별, 챕터별, 속성별로 분류하는 거죠. 이게 분류입니다. 분류를 하면서부터 그때부터 내 생각이 조금씩 가치 있는 정보와 지식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는 그냥 떠돌아다니는 생각, 쓸데없는 생각, 잡념일 수 있는데요. 분류를 하면서부터 조금씩 가치가 있어지는 거죠. 사실은요, 우리가 원래 분류를 잘 하는 사람들입니다. 분류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 하시는 거 제가 한번 분류가 얼마나 위력적인 건지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저금을 했던 돼지 저금통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는 이제 10원짜리, 100원짜리, 500원짜리, 1000원짜리, 5000원짜리, 만원짜리가 막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이제 배를 갈랐어요. 그러면 어때요? 이제 얼마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보통 어떻게 하죠? 분류하죠. 그렇죠? 10원짜리, 100원짜리, 그 다음에 500원짜리, 1000원짜리, 만원짜리, 5000원짜리 이런 식으로 다 분류하죠. 그리고 나서 카운트를 하죠. 그리고 나야 정확한 금액이 나오겠죠. 그렇겠죠? 자, 그런데 분류를 안 하고요. 랜덤으로 나오는 순서대로 카운트한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럼 어때요? 몇 번을 반복해도 정확한 금액을 카운트하기는 어려울걸요? 돼지 저금통을 그 배를 가르면요, 우리가 정확하게 분류를 하는데요. 정작 돼지 저금통보다 더 중요한 생각은요, 이렇게 우리가 분류를 안 하죠. 자, 분류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아시겠죠? 우리 생각하는 방식은 돼지 저금통을 갈라서 나오는 순서대로 그냥 카운트하는 방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우리가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정리가 안 되죠. 자, 돼지 저금통을 가르듯이 분류를 하는 겁니다. 생각도 마찬가지죠. 이때부터 내 생각이 조금씩 이제 가치가 있어진다는 거죠. 정확하게 정리가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정확하게 정리됐다라는 것은 내가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구조화인데요. 구조화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순위, 중요도에 따라서 번호를 매겨서 단문으로 정리한 형태. 요걸 구조화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말이 좀 어렵죠? 요거는 제가 사례를 통해서 한번 여러분들 이해를 돕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요, 정리 한번 해볼게요. 생각 정리 프로세스. 머릿속에 내 생각을 꺼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게 늘어놓고 나열하죠. 그 다음에 합치고 버리고 기준을 갖고 뭐 하죠? 예, 분류합니다. 분류한 다음에 내 생각을 구조화한다. 우선순위에 따라서 번호를 매겨서 단문으로 정리한다. 이렇게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 정리를 해보고요. 사례를 통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 텐데요. 자, 이게 뭐냐면 나열이죠. 이게 제가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모 대학에서 학습법에 대한 강의 의뢰를 받고 이제 스마트 싱킹, 지금 오늘 강의하고 있는 내용을 오늘 이 내용을 이제 강의로 만들기 위해서 제 머릿속에 있던 생각을 나열해 본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태어났을 때부터 이 강의를 하진 않았을 거잖아요. 자, 그래서 강의를 만들기 전에 제 머릿속엔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복잡하죠. 그렇죠? 자,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하고 내 머릿속에서 정리하기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가치 있는 정보를 만들기 위해서 저는 그러니까 강의를 만들기 위해서 분류를 했습니다. 자, 요거를 한번 분류를 한번 해볼까요? 분류하니까 이렇게 됐어요. 분류하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자, 각각의 특징별, 챕터별, 속성별로 자, 스마트 싱킹, 생각 정리, 목표 달성, 의사결정, 문제 해결 이렇게 5개의 중요한 챕터로 분류를 했죠. 같은 텍스트입니다. 같은 텍스트인데요. 조금 정리가 됐죠? 조금 가치가 있어졌죠. 얘를 한번 구조화 시켜볼게요. 구조화는 뭐예요? 우선순위에 따라서 번호를 매겨서 단문으로 정리한 형태. 얘를 구조화 한번 해보겠습니다. 구조화하니까 이렇게 됐어요. 뭔가 깔끔하죠?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어요. 말씀드리고 싶어요. 나도 처음 보는 정리된 형태의 내 생각.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애초에 내 머릿속엔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다만 정리가 되지 않은 형태로 이런 형태로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것을 분류하고 구조화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구조화시킨다는 것은 뭐예요? 나도 이해하기 쉽고 남도 이해하기 쉽습니다. 나도 이해하기 쉬운 건 뭐죠? 학습법. 남도 이해하기 쉬운 건 뭐죠? 문서 작성. 그리고 나도 이해하기 쉬운 거는 논리적 구성을 만들 수 있는 구조화를 하면서부터요. 아이디어나 논리의 뼈대가 만들어지고 문제 해결과 의사결정의 기준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일상의 모든 분야에서 오늘 배우신 걸 사용할 수 있는데요. 나열 분류 구조인데요. 업무, 문서 작성, 아이디어, 스피치, 글쓰기, 의사결정 등 우리 삶과 밀접한 모든 분야에 적용 가능한데요. 여러분들은 청년분들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기초 단계 문서 작성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례를 통해서 회사에서 사랑받는 이메일 문서 작성 방법인데요.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이메일 쓰실 때 이런 방식으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여러분들 화면에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잘 안 보이시는 분들은 나중에 유튜브 영상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일하면서 실제로 받은 이메일 영상입니다. 이메일입니다. 실제로 보면 이런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런 이메일을 받았는데요. 이제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은요, 이 이메일을 한번 굉장히 정독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실시간으로 지금 보고 계신 분들도 이게 내용이 잘 보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한번 쭉 우리가 제가 시간을 드릴 테니까요. 한번 쭉 정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여기서 이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우리가 쭉 이메일을 읽어봤잖아요. 네. 이메일 내용이 뭔가요? 이메일 내용 생각나시는 대로 한번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쭉 떠올려 볼까요? 어떤 내용들이 있었죠? 보통 이제 뭐 차량 지원, 그쵸? 그 다음에 통역, 그 다음에 뭐 CJ 푸드,
월드와이드 푸드 엑스포, 그렇죠? 생각나시는 거 있죠? 네, 이런 내용들이 있단 말이죠. 단편적으로 기억의 조각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네. 근데요, 제가 이거를 전체적으로 이메일 내용을 조망해서 전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아마 계실까요? 아마 안 계실 것 같은데요. 이게 뭐죠? 생각 정리 형태를 보면, 네. 이 생각 정리 형태를 보면 나열이죠. 예. 나열된 텍스트는 우리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는다. 나도 이해하기 어렵고 남도 이해하기 힘들다. 이메일을요, 꼭 이렇게 보내는 인간이 있어요. 자, 이렇게 되면 일이 잘 되지 않죠. 자, 얘를 어떻게 해야 돼요? 예, 분류해서 구조화시켜야죠. 예, 그래야 여러분들 일잘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건 일을 못 하시는 분이고요. 예, 기본적으로 일 좀 한다 라고 하면 이렇게 이메일이나 문서를 작성하시면 안 되죠. 같은 이메일을 제가 한번 바꿔볼까요? 저 같으면 이렇게 안 보낼 것 같은데요. 자, 제가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저 같으면 이렇게 보낼 것 같은데요. 먼저 분류를 해놨죠. 개요, 목적, 요청사항. 그 다음에 번호를 매겨서 단문 형태로 정리를 했죠. 그래서 출장 개요엔 장소 일정 인원, 그 다음에 목적엔 트렌드 파트너 발굴, 요청사항엔 숙박 차량 지원, 미팅 섭외, 통역 지원까지. 깔끔하잖아요. 자, 모든 문서 작성은, 모든 일은, 모든 이메일은요, 자, 이렇게 구조화를 시켜서 여러분들이 일을 하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을 모르시고 일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 이거는 스마트 워크, 스마트 싱킹의 기초다.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기에는 툴이 하나 숨겨져 있는데요. 생각 정리 툴 중에 3회 로직 트리입니다. 3회 로직 트리. 3회 로직 트리는 뭐냐면요. 그냥 3개씩 정리해 나가는 거예요. 3개씩. 왜 3개냐? 인간은 3에 익숙합니다. 그래서 중심 토픽이 있으면 자, 주요 토픽으로, 주요 토픽에서 다시 하위 토픽으로 3개씩 정리해 나가는 거죠. 자, 인간은 3에 익숙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올림픽을 했었으니까요.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액체, 기체, 고체, 아침, 점심, 저녁, 서론, 본론, 결론. 이게 너무 많죠. 3개씩 정리되어 있으면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느낍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이면 전에 한번 볼까요? 그래서 모든 문서도 그렇고요. 여러분들 발표하실 때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해야 돼요? 앞으로 이제 높으신 분들에게 발표하시거나 이럴 때, 자, 오늘 발표는 어떻게? 예, 오늘 발표는 3가지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자, 이메일도 마찬가지죠. 3개로 정리되어 있죠. 예, 3회 로직 트리. 예, 그래서 개요, 목적, 요청사항 3씩 정리해 나가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3회 로직 트리 알려드렸거든요. 자, 이거는 가져가셨다가 머릿속에 넣어두시고 앞으로 일하실 때 요긴하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말씀드린 대로 구조화 사고입니다. 생각 정리를 잘하는 사람이죠. 생각 정리를 잘하는 사람, 분류를 잘하는 사람, 이렇게 되고요. 구조화에서 전달이 잘 되죠. 네, 이런 것들을 좀 오늘 이제 구조화라는 개념도 우리가 알아봤고요. 그다음에 나열이라는 개념도 우리가 정확하게 한번 생각해 봤고요. 그다음에 분류하는 법, 이것도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생각 정리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옷장 정리하고 비슷합니다. 자, 내가 이사를 가서 옷장에 옷이 막 뒤엉켜서 섞여져 있습니다. 이거 정리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옷장 안에서 정리가 될까요? 정리하기 어렵죠. 이거 옷장 안에 옷을 다 정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옷장 안에 섞여 있는 옷을 전부 다 밖으로 끄집어내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죠? 분류하죠. 자,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별로 분류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그 다음에 잘 입는 거는 손에 잘 닿는 곳에, 잘 안 입는 건 개 가지고 안에 넣어놓죠. 자, 우선순위에 따라서 번호를 매겨서 구조화. 자, 생각 정리도 옷장 정리와 같고요. 분류하는 건 돼지 저금통이 사례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생각은 뭐든지 항상 떠올리는 거 뭐죠? 다 밖으로 먼저 끄집어낸다. 그래서 랜덤으로 생각나는 대로 그냥 다 적으시는 거예요. 네. 업무를 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획을 하실 때도 마찬가지고요. 아이디어를 떠올릴 때도 마찬가지고요. 머릿속에서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머릿속에서만 생각하는 것만큼 비효율적인 사고법이 없습니다. 전부 다 밖으로 끄집어내서 자, 무슨 새로운 업무를 내가 맡았어요. 기획을 해야 돼요. 홍보를 해야 돼요. 또는 아이템을 생각해내야 돼요. 아이디어를 발생해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먼저 첫 번째, 일단 밖으로 끄집어내는 게 먼저 첫 번째다. 이렇게 먼저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엔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종류별, 챕터별, 속성별로 분류해야죠. 예. 분류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죠? 구조화, 번호를 매겨서 단문으로 정리해야죠. 자, 그러면 나도 처음 보는 정리된 형태의 내 생각이 나도 보게 되고요. 이때부터 말씀드린 대로 의사결정, 문제 해결, 아이디어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첫 번째 기준, 기초가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또 여러분들 이해를 잠깐 돕겠습니다. 생각 정리를 통한 문제 정리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요런 이슈가 있었습니다. 잘 안 보이시는 분을 통해 위해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토요일 오후 기원은 소개팅에 가기 위해 멋지게 옷을 차려입고 집을 나섰다. 새로 산 자신의 자동차를 몰고 약속 장소로 가는 도중 지갑을 두고 온 것을 깨닫고 집으로 돌아가 지갑을 챙겼다. 다시 차를 몰고 약속 장소로 가는 길. 주말 나들이 차량과 트럭 전복 사고가 더해져 도로가 많이 막혔고 결국 만나기로 한 약속 시간보다 1시간 늦고 말았다. 무엇이 문제인가?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상황은 다 이해하셨죠? 편의상 제 이름을 사용을 했고요. 예. 자, 기원은 소개팅에 나가기 위해서.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제가 무엇인가요? 그러니까 뭐가 문제인가요? 이걸 먼저 정리해 볼까요? 이 상황을 조망하기 위해서는, 그렇죠?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오프라인 강의였으면 서로 의견을 한번 주고받았을 텐데요. 온라인 강의이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뭐가 문제인가? 먼저 문제를 하나로 정리해야죠. 그 다음에 상황 전체를 정리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자, 이런 것들을 한번 정리할 수 있는데요. 자, 그러면 한번 제가 이거를 쭉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자, 문제는 뭘까요? 자, 문제는 단순하죠. 소개팅이 1시간 늦은 거. 그렇죠? 네, 소개팅이 1시간 늦은 거. 요게 이제 문제고요. 제가 가끔 강의를 다니다 보면 다양한 분들이 계신데요. 굉장히 정석인 분이 이런 말씀 지난주에 한번 하시더라고요. 편의상 제 이름을 사용한 건데 그분께서는 문제가 뭐냐고 제가 질문하니까 결혼하신 분이 소개팅 나간 거 자체가 문제다. 뭐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자, 문제는 그분께서는 좀 좋은 말씀을 해주셨지만 문제는 정확하게 소개팅이 1시간 늦은 거고요. 그다음에 문제점은 뭐죠? 문제점은 지갑을 두고 나온 것, 트럭 사고, 그 다음에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은 것. 제약 조건이 있었죠. 뭐죠? 주말 나들이 인파, 그다음에 재발 방지를 위한 문제 해결 방안. 자, 이런 실수가 벌어지고 문제가 생겼으면 재발 방지를 해야죠. 그러면 어떤 대안들이 있을 수 있겠죠? 우리가 실수를 통해서, 실패를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한 단계 수정하고 배워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과정을 통해서 또 성장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특정한 장소에 지갑을 보관한다던가, 스마트폰 결제 앱을 설치한다던가, 주말엔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던가, 뭐 이런 문제 해결 방안이 있겠죠. 자, 상황 전체를 조망하고 문제 해결 방안까지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요거를 한번 쭉 구조화를 시켜서 정리를 해볼까요?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문제점, 제약 조건, 그 다음에 문제 해결 방안까지. 자, 요렇게 해서 깔끔하게 정리가 될 수 있죠. 일은 이렇게 해야죠. 자, 그래야 스마트하게 일하는 우리 청년분들이 되실 수 있습니다. 일단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생각 정리를 통한 원인 분석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생각 정리를 통해서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도출해 보는 방법인데요. 예를 들어서 김대리 부장님께서 교육센터 운영이 잘 안 되는 원인 좀 분석해봐.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생각 정리를 잘 하시는 분과 못 하시는 분은 아주 차이가 크게 납니다.
먼저 김 대리가 생각을 정리를 잘 못한다면 이렇게 정리합니다. 교육센터 운영 부진의 원인 분석해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죠. 그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한 다음에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부장님, 제가 그 한번 쭉 살펴봤는데요. 교육 사업 관련 컨트롤 타워가 부재하고요. 인력 관리 시스템 부재로 인력 가동률도 좀 저하되어 있는 문제점도 있었습니다. 곳곳에 산재되어 있는 교육센터와 교부제 보유 현황의 일관성도 부재했고요. 최신 강의 콘텐츠가 좀 미비하고 강의 시설이 낙후된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부장님께서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실 겁니다. 그 결론이 뭐야? 핵심이 뭐야? 요점이 뭐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예. 예. 이렇게 보통 거의 100% 이렇게 말씀을 하실 겁니다. 정리되지 않은 형태로 나열된 형태로 보고를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나도 이해를 못하고 있는 상태예요. 뭐가 문제인지. 근데 그것만 그냥 쭉 불러드리면 나도 이해하기 못하는데 상대방은 더 이해하기 어렵죠. 예. 김 대리가요, 생각 정리를 잘한다면요. 자, 이렇게 보고를 드릴 겁니다.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같은 거를. 김 대리가 생각 정리를 잘해서 보고를 한다면 이렇습니다. 부장님, 교육센터 운영 부진 타개를 위한 개선 방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은 이렇습니다. 문제점은 이런 문제점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향후 개선 방안은 이렇습니다. 자, 현황, 문제점, 향후 개선 방안에서 역시 또 3회 로직들이 나왔네요. 네. 깔끔하게 정리되잖아요. 현재 현황이 어떻고 문제점이 어떻고 개선 운영 방안은 이렇습니다. 뭔가 좀 깔끔하고 정리된 형태잖아요. 그럼 오케이, 알았어. 이렇게 되죠. 이게 일 잘나죠. 네. 뭔가 정리된 형태로 먼저 분류했죠. 현황, 문제점, 개선 방안으로. 그 다음에 번호를 매겨서 구조화시키고 스스로 머릿속에 넣어서 깔끔하게 단문 형태로. 그리고 모든 보고는 여러분들 위에 분들에게 모든 보고는 1분 이내로 결론부터 짧고 간결하게 보고하시는 게 이게 여러분들 일잘로 직무 역량 강화의 첫 번째 스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생각 정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생각 정리를 통해서 여러분들 한 단계 성장하는 청년분들이 되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